안녕하십니까. 한국웰다잉교육문화연구원에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이범수 동국대 교수님을 모시고 웰다잉 인문화 강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주군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 50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주군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한국웰다잉교육문화연구원이 오랫동안 이 주군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 부천 지역이나 또 인천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부천을 또 책임 맡고 계신 또 송계순 회장님도 계시고 등등 해서 이 지역이 이 주군교육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서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의 주군교육의 방향성이 이제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개요적인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주군교육을 또 해오고 또 사회에서 또 많은 교육들을 해왔는데 과연 이러한 교육이 우리 인간에게 적당한지 또 우리 사회에 적당한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군교육이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는 다 미국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응용을 해서 지금 쭉 진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그냥 뭐 그런 패턴으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과연 또 지역마다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 또 지금 더더욱이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이게 적당한지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 주군교육이 또한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또 이 협회나 이런 데서 좀 중심 역할을 하는 데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또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2019년도 11월 달에 이제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 자료집 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얼떨결에 우리나라 사회가 그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선언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WHO, 그래서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정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은 이번 팬데믹이 세 번째 팬데믹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래서 첫 번째는 1968년도에 홍콩 감기 독감 때문에 그때도 몇백 명이 죽었죠. 사망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9년도 신종플루가 또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독감 감기에 좀 강하기 때문에 별로 사망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많은 또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번에 팬데믹은 3차 팬데믹입니다. 근데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2021년도 6월 7일 통계로 WHO의 통계로 확진자가 1억 7,200만 명 확진자가 1억 7천만 명 거의 2억 명 정도가 팬데믹에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이렇게 지역이 크지 않고 또 크지 않은 지역에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덜하지만 그러한 의료시설이 발달이 안 된 데들, 그런 데들은 사망자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거기서는 그러한 시설이나 의료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370만 명이 넘어갔어요. 37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2년 사이에 한 2,000명 정도가 사망자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370만 명이 사망자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또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는 왜 코로나가 이 지구촌을 흔들고 있느냐?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온 지구가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웰다잉 교육을 하고 또 죽음 교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는 이 죽음 교육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죽음의 죽자도 꺼내기 싫어하죠. 제 연구실 안에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그래서 저는 맨날 드나드니까 또 거기 제 방에 또 드나드는 분들은 의뢰 관이 있거니 하고 그러고 드나드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 웰다잉, 상장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는 분들은 이게 워낙 익숙해져서 무딘 게 아니고 그거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주고 있는 그러한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일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꼭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손바닥도 이게 있으면 손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꼭 뭔가 잃고 여행도 못 가고 사람끼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고 서로 모임도 못하고 우리는 그러한 잃는 것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서 잃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뺏어간 게 있으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웰다잉 교육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죽음 교육을 하는 분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 코로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거기에 골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과 대면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 밖의 세상은 까딱 잘못하면 죽음의 세계고 이렇게 써야지 내가 안전한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죽음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코앞에 와 있는데 코를 막을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러한 마스크에 대한 이러한 재료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아주 과학이 그런 전혀 손색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게는 정말로 이 죽음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벌써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 반이 이렇게 다 되는데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처럼 우리의 삶을 1년 반 동안 그것도 그냥 슬쩍 괴롭히는 게 아니고 너 잘못하면 죽어라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괴롭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예전부터 뭔가 우리 인간의 삶이 방종해지고 그러면 벌로 심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떨 게 아니고, 특히 웰다잉 교육을 하고 죽음 교육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에 앞서서 그분들을 그러한 죽음과 불안으로부터 뭔가 보호해주고, 심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뭔가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딴 사람들보다 앞서서 계속 죽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막상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못 내놓는다 그러면 사회가 우리라는 이 집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한 발 앞서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PPT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PPT를 가져왔는데, 또 연결이 아직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PPT 연결이 없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죽음 교육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위협을 받고 결국엔 죽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무언가 우리의 죽음 너머의 세상을 갖다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지금 과학적으로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을 만들었지만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언제 또 다시 그 백신이 또 효능을 제대로 효과를 잊어먹을지 모르죠. 지금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코로나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과학만 믿고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계속 과학자들의 그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죽음으로부터 위협받을 때는 항상 우리가 작동하는 그러한 기제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철학, 종교, 영성, 종교 이러한 것들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물학적인 그러한 위협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불안에 떨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 교육은 바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이제 초점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죽음 교육의 현장에서 여태까지 해오셨다고 그러면 죽음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철학적인 거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도 상담 같은 거 하면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그리고 거기서
철학적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간다고 하면 의미치료, 프랭클의 의미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일부를 실존주의 심리치료로 해가지고 일부 철학적인 치료, 철학치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가 우리가 심리를 다루는 심리하고 철학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좀 다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시대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철학과 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저기 아주 손을 번쩍 들어줘서 제가 기운이 납니다. 역시 독서 클럽 세시네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영성 하면은 우리 3페이지에 이제 죽음교육과 영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성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영성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게 영성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게 영성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조금 더 그 영성과 보다 더 폭을 넓히는 영성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중에 죽음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영성 그리고 종교는 서로 공유하며 나타납니다. 영성을 고정적인 영성과 현대적인 영성으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종교적 전통에 관련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영성이 이제 종교적 영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후자는 종교적인 면을 포함할 수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자연 환경 및 수행도와 관련하여 지난 세기 말까지의 종교와는 별도의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여기 기독교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통로 말고도 자연을 통한 통로까지도 현대적인 영성은 지금 확대를 한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지는 계속 그 3장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그러한 영성을 전문으로 공부한 분이 고전적 영성, 그러니까 과거에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영성은 기독교, 불교, 힌두교 및 이슬람교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영성까지 걸쳐지는 것으로 태어나거나 받아들이게 된 한 특수한 전통의 특유의 정서나 생활 방식을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이 인류 종교학자들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기독교만 자기가 믿는 신과의 영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딴 종교들도 다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교주들과의 일치됨, 교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영성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짠 종교들도. 그런데 두 번째 현대적 영성은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에요. 4페이지.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 지구와 관련하여 윤리와 생태론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을 종교적 수련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 그래요? 1도 올라갔다 그래요, 1도. 근데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의 상승 그 한계는 2도까지예요, 2도.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죠. 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는 거의다가 바닷물이 90%를 포집을 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이 포집을 하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바닷물이 2도가 올라가면 바닷속에 사는 생물의 90%가 죽습니다. 바다의 속에 있는 생물이 90%는 생태계가 체계가 다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현대적 영성에,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환경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2도 내에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프로에서 이 환경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태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우리 연태까지 시스템으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먹고 살면, 그러면 우리 지구에 견딜 수 있는 게 10년 남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얘기하는 게 그냥 대충의 대책을 드러내면, 그러면 그거는 늦는다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온 지구가 대응을 해야지 2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훨씬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자연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고 나눠야 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대상으로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 인간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동식물도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최대한으로 인간이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최대한으로 절제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지금 우려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영성의 개념 안에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같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연을 아끼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귀하게 여기듯이 자연의 생명도 영성을 가진 대상처럼 우리가 같이 나누는 대상처럼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위험한 방식으로, 위험한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생태영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생태영성.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길버트는 개인이 질병과 상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영성의 역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성의 역할은 뭐냐? 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삶 안에서 초월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종교적 지도자, 영적 조언자의 역할, 개인에 의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징들, 그 다음에 종교 신앙이 개인으로 하여금 삶, 고통,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 개인적인 상실과 고통에 대처하는 이익을 주는 의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주변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영성을 통해서 확인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개인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징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에 의해서 중요한 것으로 되는 그러한 상징들 안에 자연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중요한 것으로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왜 제가 자연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냐? 그거는 5페이지에 지구와 자본주의라는 데서 5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죠. 캐피탈리즘에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모으려는 거예요. 그죠? 캐피탈리즘. 칼뱅이 열심히 살아. 그리고 검소해. 그럼 돈이 모여. 그럼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모아서 그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본은, 돈이 이 사람 얼마 해서 모이면 커다란 자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거대한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남미에다가 밀림을 거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수백 대의 불도저도 투입하고 또 거기에 많은 공장을 세워서 밀림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옥수수 공장을 만들어요. 옥수수 그 공장이 아니고 옥수수를 키우는 농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뭘 하냐? 옥수수를 가지고 동물의 사료를 줘. 그래서 동물의 사료를 줘서 소고기를 만들어요. 소를 재배해서 소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싼 소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완전히 공장, 기계를 생명을 가지고 그러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밀림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소가 그 트름하는 거, 또 소 방구 이런 게 또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거대한 이익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다른 밀림을 또 사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그러한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소고기를 여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또 딴 데 또 공급해요. 예.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그 사람들은 많이 벌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이 같이 편승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인류를 편안하게 해주긴 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꼭 무슨 환경론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계속 자본주의로 인해서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화석연료를 쓰는 그러한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배, 이런 것들 다 자본주의에, 물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끝도 없이 그것을 계속 순환시켜가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공기에서, 저 우주에서 그 재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에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또 다시 또 그걸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패턴이 커질수록 우리 지구는 계속 파괴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연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영성이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이 점점 파괴가 되면서 지구는 점점 계속 어려워지고, 또 이러한 지금 코로나도 결국에는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에 접근을 하면서 결국에 생긴 거라고 그러잖아요. 무한에서 동물이 사는 박쥐가 서식하는 데를 인간이 점점 거기서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물의 서식지에 점점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농지를 쓰고 또 뭔가 또 동물 그 박쥐를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수인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사람과 동물에 같이 사는 바이러스가 인간에 옮겨져 가지고 그래서 발단이 된 거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죠. 중국은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게 뭔가 이제 거기서 더 심각한 변이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그거 가지고 잘못했건 그건 나중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그 고유의 영역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결국에는 이제 동물에서만 사는 그러한 것들이 동물이 또 자기 또 살기 위해서 또 인간으로 넘겨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자본주의의 그러한 폐해에 대해서 이제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결론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9월달, 10월달 돼서 좀 이제 안정이 될 거다,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그럴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이제 코로나가 뭐 됐다 그러면 또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또 해외여행 또 비행기 타고 뭐 가기 시작하고 또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이거 먹고 또 뭐 그러고 이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받은 그러한 경고, 그러니까 자연을 좀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요것만 풀어지면 우리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더 놀고, 못 먹었던 거 더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뭐 도루묵 되는 거죠. 지구는 더 이상 또 계속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50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죽음교육의 이 영역에서 과연 지금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죽음교육 영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죽음교육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을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교육시키는 영역이잖아요. 항상 죽음의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죽음의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 이렇게 거기다 비춰보면 지금의 얼굴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의 얼굴을 그 죽음의 거울에서 한번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충실해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죽음교육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우리가 일부러 막 들이대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들이댄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코로나가 들이댄 죽음의 거울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거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몽해야 될지, 계몽이라는 게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은요, 알려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죽음에 대한 철학, 뭐 애도 상담, 그다음에 또 뭐 상장례 뭐 해서 그냥 루틴한 것만 계속 그런 상태에서만 우리가 죽음 교육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죽음 교육은, 코로나 시대의 죽음 교육은 결국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자연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또 깊은 동반자로서의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죽음 교육의 내용에 더욱 강화시키고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 한다는 게, 그게 특히 우리 같은 선구자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을 위한 가장 선구자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말고도 또 우리 주변에서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1년에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13,777명? 작년에 그래요. 작년 통계가.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로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 2,000명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1,000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은 1년에 14,000명 정도가 돌아가세요. 코로나의 10배 이상의 심각성을 가진 게 자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죽음으로 보면.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우리 죽음 교육, 웰다잉 교육 쪽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제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음교육협회에서도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죽음교육이 왜 그것까지 다뤄야 됩니까? 라는 여론이 세서 제가 뒤로 뺐습니다. 너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제가 암만 회장이어도 우격다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안만 했다가 저걸 다시 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와 자살 문제, 이러한 것도, 자살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하고 같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자살로.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하고 다를 바가 없죠. 코로나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나는 그 안에서 다행히 지금 살아남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원고대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이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보는 관점을, 우리 죽음교육에서는 이게 그냥 코로나를 우리의 호흡기 질환으로 단순히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내 이웃들로부터 같이 함께 일어난 그러한 문제다. 우리 벌써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도 걸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회나 자연이나 다 우리가 밀접한 그러한 관계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적인 환경,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죽음교육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것을 시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자살의 문제를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죽음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가장 나쁜 죽음을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 웰다잉 교육문화원권 아주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아마 그러한 두 중요한 부분의 주제를 앞으로 여기에 활동에 넣으신다 그러면 아마 요즘 깨어있는 사람들 또 깨어있는 세대들 특히 20대 30대들 제가 학교에서 이런 강의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아주 20대들 호응이 좋죠. 대단하죠. 관심이 있고 또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도 그러한 주제를 좀 앞으로 좀 다루셨으면 그러면 여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렇게 교환대로 말씀을 이렇게 자료대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